저는 시골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왔어요. 마을은 작았지만 사람 사는 정이 넘치는 곳이었죠. 아침이면 종달새 소리가 들리고 저녁이면 먼 산 위로 붉게 물든 노을이 참 예뻤습니다. 그런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며 작은 밭을 일구고 동네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웃고 떠드는 것이 제 일상이었죠. 그런데 몇 년 전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 갑자기 너무 많은 것이 변했어요. 그 전까지는 같이 밭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소소하게 살아갔는데 아내가 없으니 집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지더군요. 냉장고에 넣어둔 반찬마저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아버지, 저희랑 같이 사세요. 그 말은 아들이 제안한 것이었어요. 며느리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적극적으로 권유했죠. 처음엔 고맙고 든든했어요. 자식들이 그래도 부모 생각은 한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요. 이삿날, 아들은 제 작은 짐을 트럭에 싣고 한참을 달려 도시로 데려갔습니다. 도시는 참 시끄러웠어요. 공기는 무겁고 사람들은 바쁘게 지나가며 서로 쳐다보지도 않았죠. 여기가 아버지 방이에요. 아들이 안내한 방은 작은 방 하나였어요. 제 물건을 채 넣기도 전에 며느리가 다가와 말했죠. 아버님, 여기 너무 어수선하면 안 돼요. 꼭 필요한 물건만 두세요. 그 순간은 며느리의 말이 서운하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새 집에 정리정돈이 필요한 건 당연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점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자주 집안에서 규칙을 만들곤 했어요. 아버님, 거실에 너무 오래 앉아 계시면 저희가 불편해요. 거실은 저희 가족 공간이거든요. 가족이라니요? 저는 가족이 아니었던가요? 처음엔 이해하려고 했어요. 도시 사람들의 문화가 시골과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 며느리의 말은 도를 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제가 아침밥을 먹고 난 뒤 그릇을 씻으려 했어요. 근데 며느리가 서둘러 말렸습니다. 아버님, 그냥 계세요. 괜히 손대시다가 부엌 어지럽혀지면 제가 2번 일해야 하잖아요. 저는 무안해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되다 보니 제 자신이 정말로 이 집의 짐이 된 것 같더군요. 더 심한 일도 있었어요. 화분을 정리하던 중 며느리가 저를 찾아와 말했죠. 아버님, 이건 제 화분이에요. 그리고 화분을 이렇게 늘어놓으면 어머님 오시면 불편해지실 것 같아서요. 저는 며느리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라니요? 아내는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 말이죠. 알고 보니 며느리가 자신의 어머니를 초대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후 작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오래된 드라마 재방송이 나오길래 추억을 떠올리며 웃었죠. 그때 며느리가 지나가다가 말을 던졌습니다. 아버님, 거실은 저희 가족 공간인데 너무 오래 앉아 계시면 저희가 좀 불편해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속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순간 기분이 나빴지만 그저 알겠다고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이런 태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집안일을 하느라 고생이 많다며 감싸기 바빴죠. 아버지, 아내도 힘들어하는 거 보이잖아요. 그냥 서로 좀 맞춰가시면 되잖아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아들은 제가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모르는 것 같았죠. 며느리의 간섭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아버님, 신발을 이렇게 아무 데나 두시면 안 돼요. 정리 좀 해주세요. 아버님, 부엌은 제가 사용하는 공간이니까 괜히 어지르지 말아주세요. 심지어는 아침에 물을 마시러 부엌에 나간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너무 일찍 나오시면 저희가 좀 놀라잖아요. 저는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집에서 저는 점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죠. 며느리는 사람을 편하게 만들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사소한 것 하나하나를 간섭하며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죠.
그녀의 말투는 언제나 부드럽게 포장돼 있었지만 그 안에 깃든 차가움은 날카로운 칼처럼 저를 찔렀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도 며느리 때문에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들은 늘 중간에서 어떻게든 화해를 시키려 했지만 며느리의 말투와 태도는 고칠 생각이 없는 듯 했어요. 아버지, 그냥 좀 참아주세요. 아내도 적응하느라 힘들잖아요. 적응이요? 저는 이미 이 집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요. 며느리의 행동 중 가장 참기 어려운 건 제가 이 집에 있는 걸 마치 큰 짐처럼 여긴다는 점이었어요. 그녀는 직접적으로 그런 말을 하진 않았지만 모든 행동과 말투로 제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죠. 당신은 여기에 있을 자격이 없다. 그녀는 집안 곳곳에 자기만의 규칙을 세우며 저를 구석으로 몰아넣고 있었어요. 그런 날들이 쌓여갈수록 저는 점점 더 무력감을 느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아직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저는 몰랐어요. 아들과 저는 항상 가까운 사이였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아들은 제 곁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죠. 우리는 함께 낚시를 다녔고 작은 논에서 모를 심으며 서로의 손을 잡아주기도 했어요. 그런 순간들이 많았기에 아들은 단순한 자식이 아니라 친구 같았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들어온 이후 모든 것이 변해버렸어요. 아들은 결혼 후에도 처음엔 저를 자주 찾아왔어요. 아버지, 별일 없으세요? 어제 밭에 물 좀 대셨나요? 그렇게 물어보며 농사일도 도와주곤 했죠. 하지만 점차 그 방문 횟수는 줄어들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살게 된 후, 그는 전처럼 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어떤 말을 해도 고개를 끄덕이며 흘려듣는 듯 했어요. 제가 낚시 이야기를 꺼내면 아버지, 나중에요. 라는 말만 돌아왔어요.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집에서 점심을 먹으며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졌어요. 요즘 회사 일은 어때? 아들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그냥 뭐, 바쁘죠? 대화는 그렇게 짧게 끝나버렸어요. 며느리는 거실 한쪽에서 조용히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제가 말을 이어가려고 하면 아들은 며느리를 힐끗 쳐다보곤 했습니다. 마치 그녀의 눈치를 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점점 대화의 주도권을 잃어갔어요. 며느리가 끼어드는 일이 많아지면서 아들과 제 대화는 점점 짧아졌죠. 하루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들과 단둘이 얘기할 기회를 잡으려던 참이었어요. 저녁 식사 후 아들이 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제가 불렀어요. 잠깐 얘기 좀 하자. 그는 조금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저를 따라왔죠. 왜요, 아버지? 저는 그저 평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낚시는 안 가니? 바쁘겠지만 가끔은 쉬어야지. 아들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아, 낚시요? 요즘은 시간이 안 나요. 그때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아버님이랑 얘기 중이에요?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물었지만 표정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들은 제 대답을 듣기도 전에 일어섰어요. 금방 들어갈게. 그 후로는 아들과 이야기할 기회조차 얻기 어려웠어요. 며느리가 늘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마치 벽처럼 아들과 저 사이를 막고 있었어요. 아들은 그녀의 눈치를 보며 제게 점점 더 무관심해졌어요. 제가 아프다고 얘기했을 때조차 병원 가 보셨어요? 라는 말 외에는 해주지 않았죠. 이전의 따뜻한 아들은 사라진 듯 보였습니다. 그는 이제 며느리의 말만 따르고 제 의견은 뒷전이었어요. 어떤 일이든 며느리가 먼저 결정하면 아들은 그것을 절대 반대하지 않았어요. 하루는 제가 작은 부탁을 했습니다. 혹시 이번 주말에 같이 병원 좀 가줄 수 있겠니? 그날은 허리가 아파 걷기가 힘든 날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들은 제 부탁에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이번 주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장모님 모시러 가야 해서요. 장모님?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장모님이 아들의 우선순위가 된 겁니다. 그 후로도 아들은 저를 챙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뭔가를 말하면 며느리의 의견을 묻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혼자 방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낚시를 가자고 했던 약속도 잊혔고 농사 이야기를 나누던 시간도 지나갔어요. 아들과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졌어요. 며느리의 존재는 아들과 저를 서서히 갈라놓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조용히 이 변화에 적응하려 애쓸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장모님을 집에 모시겠다고 했어요. 아버님, 방 좀 비켜주셔야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불편해 하시니까요. 그녀는 너무나 당당한 태도로 이 말을 꺼냈어요. 처음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죠. 내 방을 비키라고? 그럼 나는 어디서 자란 말이냐? 며느리는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버님, 다용도실이 있잖아요. 거기에 임시로 짐을 옮기시면 돼요. 불편하시겠지만 저희 어머니가 편히 지내셔야죠. 순간 속에서 무언가 뜨겁게 올라오는 기분이 들었어요. 다용도실이라니. 여긴 내가 살던 집이야. 내가 왜 방을 비켜줘야 하니? 하지만 며느리는 그 말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아버님, 생각이 없으세요? 손님이 오시면 당연히 더 편한 자리를 드려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내가 손님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한 건가 싶었죠. 아들과 얘기해보마. 너가 멋대로 결정할 일은 아니잖아. 며느리는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여보랑 얘기해 보세요. 하지만 어머니가 오시면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날 저녁 아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네 아내가 방을 비키라고 하더라.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아들은 당황한 듯 말했지만 이내 며느리를 두둔했어요. 아버지, 장모님도 많이 힘드셨잖아요. 다용도실에서 조금만 지내시면 안 될까요? 장모님 건강이 안 좋으시다니까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너가 그렇게 말하면 난 뭘 하란 거냐? 이제 나보고 구석에 처박히라는 거냐? 아들은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서도 입장을 바꾸지 않았어요. 며칠 뒤 사돈이 집에 도착했어요. 그녀는 제가 다용도실로 짐을 옮긴 것을 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웃었어요. 어머, 여기가 방이었구나. 내가 좀 좁긴 해도 견디지 뭐. 며느리는 제 방으로 들어가 짐을 풀었고 사돈은 옆에서 즐거운 표정으로 도와줬어요.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불편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지만 어디에도 제 감정을 토로할 곳이 없었어요. 다용도실로 밀려난 후 저는 그곳에서 지내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좁고 답답한 공간에 제 짐을 억지로 쑤셔넣고 작은 의자 하나에 앉아 시간을 보냈죠. 밤에는 냉기가 가득했고 낮에는 불편한 자세로 앉아 지내야 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이따금 지나가며 저를 쳐다봤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사돈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며느리와 웃으며 대화했지만 저는 그 대화에 끼어들 엄두조차 나지 않았어요. 다용도실의 좁은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으면 이 집에서 제가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는지 뼈저리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 집에서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걸까? 왜 내가 다용도실에 갇혀 살아야 하는 걸까? 그 답답함 속에서 저는 여러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답답한 마음에 방 구석구석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낡은 상자와 오래된 잡동사니들을 한참 정리하다 보니 오래전 기억들이 떠오르더군요. 상자 안에는 제가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밝게 웃는 아내와 어린 시절의 아들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니 가슴이 저릿했죠. 그 시절엔 우리가 이렇게 멀어질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어요. 사진을 꺼내 한참을 바라보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와 상자를 덮었어요. 그러던 중 다용도실 한쪽 구석에 방치된 낡은 서랍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건 언제부터 여기 있었던 거지? 서랍장은 겉에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어요.
정리하던 김에 서랍장 안도 살펴보기로 했죠. 서랍을 열자 안에는 오래된 종이 뭉치들이 들어 있었어요. 영수증, 편지, 메모 같은 것들이 뒤섞여 있었죠. 별 의미 없는 것들이라 생각하며 하나씩 넘기던 중 한 장의 문서가 눈에 띄었어요. 도톰한 봉투에 넣어진 문서를 꺼내 펼쳤더니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지?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집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제가 아들에게 사준 이 집의 명의가 아들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던 문서였죠. 등기부등본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래. 이 집은 내가 모든 돈을 모아 아들에게 장만해 준 집이지. 그 사실을 다시 떠올리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처음 이 집을 살 때의 기억이 뚜렷이 떠올랐죠. 아내가 떠난 후 아들이 제게 말했었어요. 아버지, 혼자 계시기 힘드시잖아요.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살겠습니다. 집을 한 채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기꺼이 제 모든 돈을 내놓았어요. 아들이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당시에는 행복한 마음으로 이 집을 장만했어요. 이 집에서 아들이 며느리와 행복하게 살겠지. 나도 늙어서 기대지 않고 살 수 있겠지. 그런 생각으로 집을 마련했는데 지금 제가 다용도실에서 살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비참했어요. 문서를 손에 쥔 채 다용도실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이 집이 제 피와 땀이 들어간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드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며느리와 사돈이 웃으며 거실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문틈으로 들어왔어요.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억울함이 더 커졌죠. 그 순간 결심이 섰어요. 이대로 있을 순 없어. 이건 내 집이야. 내 돈으로 산 집이라고. 등기부등본을 손에 들고 있자니 이 집에 대한 권리가 제 손안에 있다는 걸 확실히 느꼈어요. 명의는 아들의 이름이지만 이 집은 내가 만든 거나 다름없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오래된 종이를 가슴에 안고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 깊이 고민했죠. 다음 날 며느리가 다용도실 앞을 지나며 말을 던졌어요. 아버님, 정리 좀 하세요. 다용도실이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그 말이 제게 마치 칼처럼 꽂혔어요.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쥐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그래, 곧 정리하마. 내가 이 집에서 할 일을 모두 끝낸 뒤에 그날 이후 다용도실의 좁은 공간은 제게 계획을 세우는 장소가 되었어요. 등기부등본이 제게 다시금 희망을 주었죠. 이 집에서 내가 진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날이 갈수록 제게 더 막대했어요. 처음엔 간접적인 태도였어요. 눈치를 주거나 말을 돌리거나 필요한 물건을 제때 주지 않는 식으로요. 그녀는 처음부터 저를 불편하게 만들면서도 절대 대놓고 적대감을 드러내지는 않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어요. 아버님, 다용도실에 짐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하면 집이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아침부터 다용도실 문 앞에 서서 그렇게 말을 던졌어요. 짐이라도 정리 좀 해보세요. 아니면 버리든가요. 그 말이 얼마나 무례하게 들렸는지 말할 수가 없었어요. 내 짐을 버리라는 거냐? 이 집에서 내가 가져온 물건들인데 말이다. 내가 이렇게 대꾸하면 며느리는 항상 똑같은 말을 했죠. 아버님도 아셔야죠. 여긴 저희 집이에요. 그러니까 규칙을 지켜주셔야 해요. 규칙이라니 웃음만 나왔어요. 내가 직접 돈을 들여 산 이 집에서 이제는 내가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말이 얼마나 우스꽝스럽던지요. 하지만 참았어요. 더 큰 일이 벌어지면 아들마저 며느리의 편을 들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며느리의 태도는 갈수록 더 악화되었어요. 아침이면 다용도실 앞에서 소리내어 물건을 치우는 소리로 저를 깨우고 점심이면 사돈과 함께 제 이야기를 수군거리며 비웃곤 했죠. 어머니, 저런 분이 있어서 저희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세요? 사돈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어요. 그래도 어쩌겠니. 참고 살아야지. 어른을 내보낼 수도 없잖아.
그들의 대화는 다용도실 문 하나를 넘어 제 귀에 그대로 박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는 더 이상 우회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아버님, 여긴 다 우리 집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나가 사세요. 그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제 가슴을 도려냈어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나보고 나가라고? 며느리는 오히려 차분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어요. 아버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잖아요. 저희도 어쩔 수 없잖아요. 서로 불편하면 해결 방법은 간단하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적대감이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아들이 떠올랐어요. 아들은 이 상황을 알고도 침묵하고 있었죠. 내 아들도 이 말을 알고 있니? 너가 나를 내보내겠다고 말하는 거.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여보도 동의했어요. 아버님이 마음에 안 드시면 다른 곳에서 편히 지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이미 제 존재를 이 집에서 지우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좋다. 너가 말한 대로 하자. 하지만 지켜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며느리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한 듯 어깨를 으쓱했어요. 알겠어요. 아버님도 생각 잘 해보세요. 저희는 준비됐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다용도실에서 등기부등본을 다시 꺼내 들었어요. 손으로 그 오래된 종이를 어루만지며 생각했어요. 이 집은 내가 만든 것이다. 내가 결정할 권리가 있다. 며느리가 저를 내쫓으려 한다면 나는 이 집을 반드시 내 방식대로 처리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과 마지막으로 대화를 시도했어요. 너는 이 아내가 나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알고 있니? 아들은 잠시 눈치를 보다가 대답했어요. 아버지,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서로가 불편하다면 아버지도 조금은 우리를 이해해 주셔야죠. 그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들은 이미 며느리의 편에 서 있었고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날 저는 확실히 결심했어요. 좋다. 너가 원한 대로 해주마. 하지만 내가 이 집에서 어떻게 나가는지 똑똑히 보게 될 거다. 다용도실의 좁은 창문을 바라보며 저는 제 결심을 가슴 깊이 새겼어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고, 그리고 내가 가진 권리를 반드시 찾아오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며느리와 아들의 태도를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고, 이 집에서의 제 위치를 다시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었죠. 다용도실에서 좁은 공간에 앉아 한참을 고민했어요. 이 집은 내가 만든 것이다. 내가 이 집을 내놓는다면 그들에게도 더 이상 지킬 명분이 없겠지. 먼저 변호사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작은 다용도실에서 몰래 빠져나와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큰 도전이었거든요. 아들과 며느리가 제가 외출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했어요. 며칠 동안 며느리의 외출 시간을 확인하며 계획을 세웠어요. 하루는 며느리가 사돈과 함께 외출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가 기회라고 생각했죠. 오늘이다. 이 집에서 벗어나 내 계획을 시작할 수 있는 날. 서둘러 다용도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외출 준비를 끝낸 며느리는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무심히 말했죠. 아버님, 집 정리 좀 하세요. 다용도실 너무 어수선하잖아요.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나가고 나면 제 계획을 실행에 옮길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며느리와 사돈이 집을 떠난 뒤 저는 곧바로 밖으로 나갔어요. 손에 등기부등본을 꼭 쥐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죠. 마을 근처에 있는 작은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질문들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차분히 듣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 집은 아드님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구매 과정에서 전액을 아버님이 부담하셨다면 법적으로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희망이 생겼어요. 그러면 지금 이 집을 제가 팔거나 명의를 변경할 수도 있겠군요. 변호사는 긍정적으로 대답하며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알려줬어요.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어요. 이제야 내가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되돌릴 기회가 생겼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계획을 정리했어요. 며느리와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했어요. 그들은 제 결정을 존중하지 않을 게 뻔했으니까요. 며칠 뒤 저는 부동산을 찾아가 집 매매에 대한 상담을 시작했어요. 직원은 제가 가져온 등기부등본과 필요한 서류들을 확인하고는 말했어요. 등기 명의가 아드님이긴 하지만 구매 내역과 자금 출처가 모두 아버님 명의라면 매매는 가능합니다. 다만 서류 준비가 조금 필요합니다. 그 순간 저는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얻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는 더욱 조심해야 했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제게 차갑게 대했고 다용도실 문틈으로 들려오는 소음들은 제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었죠. 그녀는 거실에서 사돈과 함께 제 뒷담화를 나누는데 익숙해져 있었어요. 아버님이 다용도실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봐도 정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들의 말에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로 했어요. 제 계획이 진행되는 한 이런 말들은 이제 제게 아무 의미가 없었거든요. 그 후로도 변호사와 부동산을 오가며 매매 절차를 준비했어요. 며느리와 아들은 제가 집 밖으로 나가는 걸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마도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짐작하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하루는 며느리가 다용도실 앞을 지나며 비꼬듯 말을 던졌어요. 아버님, 이렇게 계실 바엔 차라리 요양원 같은데 가보시는 게 어때요? 요즘 그런 곳도 좋다던데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말이 제 귀에 들어왔지만 더 이상 제 마음을 흔들 수는 없었어요. 제 계획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으니까요. 매매 준비가 거의 끝났을 때 부동산 직원이 연락을 줬어요. 매수자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쯤 계약을 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드디어 해방의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이 집은 제 손으로 만든 집이었고 이제 제 손으로 마무리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아들과 며느리 사돈은 여전히 거실에서 웃고 떠들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죠. 이 집의 진짜 주인은 이제 그들에게 더 이상 머무를 자리를 제공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오랜 준비 끝에 제가 가진 마지막 자존심을 되찾을 순간이었죠. 아침부터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매수자가 오늘 오후에 집으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묘하게 가벼워졌어요. 이 집에 얽힌 모든 불편함과 억울함을 이제 내려놓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집 안은 평소처럼 조용했지만 며느리와 사돈은 여전히 제가 다용도실에서 지내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죠. 며느리는 사돈과 함께 거실에서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었어요. 어머니, 여기 진짜 편하지 않으세요? 집이 아늑하니까 오래 머무르셔도 좋겠어요. 사돈은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느긋하게 대답했죠. 그럼 어디 내 딸 집만큼 편한 데가 있겠니? 그들의 대화가 들려올 때마다 억울한 마음은 커졌지만 저는 애써 표정을 감췄습니다. 오늘 모든 게 정리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들은 회사에서 늦게 퇴근하는 날이었고 며느리와 사돈은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음식을 꺼내며 사돈께 말했어요. 아버님도 이젠 적응하셨겠죠? 다용도실도 나름 아늑하잖아요. 그 말에 사돈이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어차피 많이 움직이실 것도 아닌데. 그런데 계셔도 괜찮지. 그들의 대화가 들릴 때마다 이 집에서 제가 얼마나 외면받고 있는지 더 분명히 느껴졌어요. 하지만 오늘은 그런 말들이 제 마음을 흔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상황들이 제 결심이 옳았다는 확신을 주었죠. 그래. 너가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 나중에 후회하지는 말아라.
오후가 되자 부동산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매수자가 곧 도착할 예정입니다. 서류도 모두 준비됐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다용도실 문을 열고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 나갔어요. 이 집의 소유권이 이제 끝났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채웠죠. 현관문 앞에서 서류를 정리하며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며느리가 다가와 무심히 물었어요. 아버님, 뭐 하시는 거예요? 어디 나가시려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류를 꼭 쥔 채 그녀를 지나쳤어요. 며느리는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돌리며 다시 부엌으로 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매수자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부동산 직원도 함께 따라왔죠. 안녕하세요. 이 집의 소유권을 넘겨받게 될 사람입니다.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안으로 들어가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새로운 주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거실에서 웃고 있던 며느리와 사돈이 고개를 들어 낯선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한 얼굴로 서둘러 다가와 물었어요. 누구세요? 여긴 왜 오신 거죠? 새로운 주인은 서류를 꺼내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뒤 이 집의 새로운 소유주입니다. 이곳은 제 집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돈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뭐라고? 이게 무슨 말이야? 그들의 반응을 지켜보며 저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후련해졌어요. 며느리는 서둘러 저를 쳐다보며 물었어요. 아버님,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는 차분히 서류를 들고 대답했죠. 너가 항상 말했지. 여긴 너 집이라고. 그래서 난 내 집을 팔았을 뿐이다. 그 말에 며느리는 손을 떨며 소리쳤습니다. 팔았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왜 그런 걸 저희한테 말도 없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저는 그저 담담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얼마 뒤 아들이 달려왔고 집안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챘어요. 거실에는 며느리와 사돈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새로운 소유주와 부동산 직원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다급히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섰어요. 뭐야?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야? 누군데 집 안에 들어와 있어? 며느리가 당황한 얼굴로 아들을 맞이했어요. 여보, 지금 아버님이 집을 팔았대.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팔았다고?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아버지가 왜 집을 팔아? 부동산 직원이 차분히 상황을 설명하려 했어요. 오늘부로 이 집은 새로운 소유주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계약 절차는 모두 완료되었고요. 새로운 소유주도 서류를 들어보이며 말했죠. 앞으로 이 집에서 지내게 될 사람입니다. 빠르게 이사를 준비해 주세요. 아들은 그제야 저를 쳐다봤어요. 아버지,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에요? 왜 우리한테 말도 없이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아들을 바라봤어요. 너가 항상 말했지. 여긴 너희 집이라고. 그래서 난 내 집을 팔았을 뿐이다. 아들은 얼굴이 빨개지며 분노를 터뜨렸어요.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살라고요? 저는 그의 격앙된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대답했어요. 어떻게 살든 그건 너가 알아서 할 일이다. 너가 나에게 했던 말처럼 이 집은 너가 책임질 집이 아니지 않았냐? 아들은 말문이 막힌 듯 고개를 떨구더니 다시 소리를 높였어요.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여긴 저희 가족이 사는 집이에요. 아버지가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하셨냐고요? 저는 그의 말을 끊으며 담담히 말했어요. 갑자기. 이건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니다. 너가 나를 다용도실로 몰아넣고 네 아내와 사돈이 나를 내쫓으려 했던 그 순간부터 난 결심했다. 그 말에 며느리가 억울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어요. 아버님, 저희가 언제 아버님을 내쫓으려 했다고 그러세요? 그런 적 없잖아요.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럼
너가 내게 했던 말은 뭔가? 여긴 다 우리 집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나가 사세요. 그 말을 듣고 내가 내 집에서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사돈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듯 고개를 갸웃거리며 중얼거렸어요. 아니, 여기서 다들 왜 난리를 치는 거야? 집을 왜 판 거야? 저는 그녀를 향해 냉정히 대답했어요. 이 집은 내가 산 집이었고 내가 책임지고 팔았습니다. 무슨 문제 있습니까? 아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군 채 손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아버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요?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그래야만 했다. 너희가 원했던 대로 내가 여기서 나가고 이 집도 떠나게 되었다. 이제 너희도 너희가 원한 대로 해라.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혼란에 빠진 채 집 안에서 상황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죠. 저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어요. 모든 것은 끝났고, 이제는 제 새로운 삶이 시작될 준비가 되었으니까요. 그날 집을 떠난 후, 저는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멀리 떨어진 도시를 떠나 어린 시절부터 살아왔던 고향 마을로 발길을 돌렸어요. 작은 논과 밭이 펼쳐진 그곳은 제가 가장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죠. 집을 떠나는 순간 마음 한켠에 아쉬움과 허탈함이 스쳐갔지만 곧 자유로움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고향 마을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더군요. 오랜 친구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저는 다시 이곳에서 새 삶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살 집을 마련하는 것이었어요. 작은 농가 한 채를 구했어요. 낡았지만 아늑하고 정이 넘치는 집이었죠. 새벽이면 바람 소리와 새들의 노래가 들리고 저녁에는 하늘 가득 별빛이 쏟아졌습니다. 농가의 텃밭에는 이미 자란 풀들이 무성했지만 저는 그걸 보며 웃었어요. 이 정도면 훌륭하지. 다시 시작하기엔 딱 좋군. 삽을 들고 잡초를 뽑으며 하루를 보내니 몸은 고단했지만 마음은 평화로웠어요. 며칠 뒤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 인사를 건넸어요. 어르신, 돌아오셨다니 반가워요. 이제 여기서 쭉 지내시려나 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이제 이곳에서 땅이나 일구며 살 생각이네. 여기가 나한텐 가장 편안한 곳이지. 그들은 저를 돕겠다고 호미며 삽을 들고 함께 밭을 정리해 주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마을 사람들의 따뜻함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작은 농사를 시작하면서 삶의 리듬도 다시 찾아갔어요. 새벽이면 일찍 일어나 밭으로 나가고 정오에는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며 점심을 먹었어요. 가끔씩 지나가는 이웃들과 농사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즐거운 일이 되었죠. 올해는 고추 농사가 잘 될 것 같아요. 어르신도 심어보시면 어때요? 그래, 고추도 좋겠네. 올해는 내 손으로 딴 걸로 김장도 해보겠네. 시간이 지나면서 도시에서 있었던 일들은 점점 흐릿해졌어요. 아들과 며느리, 그들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도 이제는 더 이상 큰 의미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집을 떠난 뒤 그 집을 정리하고 어딘가로 이사 갔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이후로 연락은 끊겼지만 마음에 큰 미련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들과 거리를 두게 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인생은 결국 스스로 선택하는 거지. 저는 밭일을 하다가 종종 스스로에게 그렇게 중얼거리곤 했어요. 그들이 제게 했던 말과 행동을 떠올릴 때마다 그 집에서 나와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느껴졌습니다. 한 번은 동네 친구가 저를 찾아와 물었어요. 아이들한테 섭섭하지 않아. 그래도 부모 자식인데 연락이 끊겼으니.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섭섭하긴 했지. 하지만 그건 처음뿐이야. 지금은 자유로운 게 더 좋아. 내가 나로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고향에서의 삶은 단순했지만
매 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도시에서 다용도실에 갇혀 살던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만족감이 있었죠. 밭에서 땀을 흘리고 작은 농작물을 수확하며 웃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몇 달이 지나자 작은 변화들이 제 삶에 찾아왔습니다. 농사를 짓던 한 이웃이 제게 고추 모종과 감자 씨앗을 건네며 도움을 줬고, 또 다른 친구는 마을 장터에서 농작물을 팔아보지 않겠냐며 권유했어요. 어르신, 이렇게 좋은 걸 그냥 두면 안 되죠. 이거 장터에 내다 팔면 꽤 괜찮을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농작물을 팔아보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장터에서 물건을 팔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즐거운 일이었어요. 어르신, 이 감자 정말 맛있네요. 어떻게 이렇게 잘 키우셨어요? 그저 정성껏 물 주고 거름 주면 다들 이렇게 잘한다네. 그런 작은 대화들이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줬어요. 고향으로 내려온 지 1년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이제 고향의 삶은 저에게 완전히 익숙해졌고, 제 손으로 일군 농작물은 나날이 풍성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집 앞에서 낯익은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아들이 서 있었어요. 낡은 셔츠를 입고 고개를 숙인 채 어색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아버지, 그가 오랜만에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에는 주저함이 가득했어요. 저는 담담히 대답했어요. 웬일이냐? 너가 여길 찾아오다니. 아들은 무거운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그냥 아버지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했어요. 저는 그를 집 안으로 들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그가 여기까지 온 이유를 알고 싶었죠. 밥은 먹었냐? 이왕 왔으니 차나 한잔하고 가라.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 앉았어요. 그의 손은 초조한 듯 계속 테이블을 두드리고 있었죠. 차를 따라주며 물었어요. 이제 와서 나를 찾아온 이유가 뭐냐? 딱히 보고 싶어서 온 것 같진 않은데.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실 여유가 없어요, 아버지. 아내랑도 사이가 틀어졌고, 일도 잘 풀리지 않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아들을 탓할 수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느껴졌죠.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그를 바라봤어요.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해주길 바란다는 거냐?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그냥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궁금했어요. 그리고 저도 사과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그가 진심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죠. 사과라. 너가 내게 사과할 게 있긴 하냐? 아들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며 대답했어요. 있어요. 아버지를 그렇게 몰아붙였던 것, 그리고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것 정말 죄송해요. 그 순간 마음속의 응어리가 조금씩 풀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의 말에서 진심이 묻어났거든요. 하지만 쉽게 용서의 말을 꺼낼 수는 없었어요.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마을 우체국에서 돌아오던 길, 집 앞 우편함에서 낯선 편지 하나를 발견했죠. 발신인의 이름을 확인하니 며느리였어요. 이게 웬일이지? 잠시 멈칫했지만 봉투를 조심스레 열어 내용을 읽기 시작했어요. 편지지 위에 적힌 글씨는 단정했지만 문장마다 담긴 감정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아버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고 욕심이 많았습니다. 아버님께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용서를 구할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문장을 읽어 내려갈수록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며느리의 솔직한 고백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걸까? 정말로 후회하고 있는 걸까? 편지에는 그동안의 반성과 후회가 가득 적혀 있었어요. 아버님께서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도 못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이제서야 깨닫게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까지 모시느라 아버님께 더 큰 부담을 드렸던 것도 정말 잘못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서야 깨달았다는 그녀의 말이 진심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경계심이 남아 있었어요. 그동안 제가 겪었던 서운함과 상처는 결코 쉽게 지워질 수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편지 끝부분에는 그녀의 부탁이 담겨 있었어요. 아버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직접 찾아뵙고 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서 이 편지를 씁니다. 그 글을 읽고 나니 잠시 멍해졌어요. 과거의 며느리라면 결코 이런 글을 쓰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녀가 진심으로 변하려고 하는 건가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편지를 보낸 거지?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그런 건가? 아니면 진짜 후회하고 있는 건가? 편지를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고민했어요. 그녀의 말이 진심일 수도 있고 단지 상황을 모면하려는 시도일 수도 있었죠. 결국 편지를 다시 접어 책상 위에 올려두고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 내가 이 편지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 며느리의 행동과 말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동안 그녀는 얼마나 차갑고 날카로운 말들로 제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이제라도 사과를 하려고 용기를 냈다는 점을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며느리의 편지에서 느껴지는 진심과 경계심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정말 진심이라면 한 번쯤은 그녀와 마주 앉아 얘기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며느리의 편지를 읽은 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녀의 말이 진심으로 느껴졌지만 지난날의 상처가 쉽게 지워지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녀가 용기를 내 사과하려는 마음이 진심이라면 대화의 기회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그녀에게 답장을 쓰기로 했어요. 너가 진심이라면 한번 직접 얼굴을 보고 얘기해 보자. 며칠 뒤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고향집을 찾아왔어요. 집 앞에 선 두 사람의 표정은 어색하기만 했고 서로 눈도 잘 마주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차분히 맞이하며 마당으로 자리를 안내했어요. 왔구나.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냐? 먼저 며느리가 입을 열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울먹이며 말을 이어갔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는 제 욕심만 앞섰고 아버님께 얼마나 큰 상처를 드렸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어요. 아버님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하면 너무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흔들렸어요. 그동안의 날카롭고 차가웠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죠. 아들도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저도 잘못했어요. 그동안 아내의 말만 듣고 아버지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어요. 제가 얼마나 철이 없었는지,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들의 사과는 진심처럼 느껴졌지만 한편으로는 그 모든 시간을 떠올리니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차분히 대답했어요. 그래. 나도 너희가 왜 그랬는지 이제 조금은 이해할 것 같구나. 하지만 그동안 내가 얼마나 서운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도 너희가 알아야 한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닦았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어머니를 모시면서도 아버님께는 왜 그렇게 냉정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습니다. 아버님께서 제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지 이제 알겠어요. 그녀의 솔직한 고백을 듣고 나니 서운함과 분노가 조금씩 풀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 너도 힘들었겠지. 하지만 그 힘듦을 나에게만 떠넘기는 것 같아.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르겠구나.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아버님 말씀이 맞아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앞으로는 아버님께 그런 실수를 절대 반복하지 않을게요.
아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어요. 아버지, 저희가 정말 많이 배웠어요. 아버지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희도 없었을 거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다시는 아버지께 상처를 드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듣는 동안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서운함이 조금씩 풀렸어요. 한편으로는 그들이 이렇게라도 후회하고 찾아왔다는 사실에 감사함도 느껴졌어요. 그래. 나도 이제야 너희가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하려고 한다. 우리 모두 부족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솔직히 얘기해줘서 고맙구나. 저는 두 사람을 보며 차를 한 잔 따라줬어요. 우리 셋은 한참 동안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조금씩 분위기를 풀어갔어요. 그동안의 갈등과 오해가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저녁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그날 밤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그들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자 했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이죠. 그날 이후 저는 그들을 조금씩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깨닫고 바로잡으려는 용기다. 그날 저녁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고요한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간 후 집 안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하지만 그들이 남긴 말들과 진심 어린 표정은 제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남겼죠. 그들의 사과를 받아들였지만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과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몇 년간의 갈등이 하루 만에 풀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마당에 나와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너무 단호하게 마음을 닫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래도 그들이 이렇게 찾아와 준 건 고맙지 않나? 다음 날 아침 밭으로 나가 일을 하며 머릿속을 정리했어요. 삽으로 땅을 고르고 손으로 흙을 다듬다 보니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새로 시작된 이 관계가 어디로 향할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저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며칠 후 뜻밖에도 아들이 먼저 연락을 해왔어요. 아버지, 주말에 잠깐 들러도 될까요? 이번엔 아이들도 데려가려고 해요. 그 말을 듣고 순간 놀랐어요. 그동안 얼굴을 못 봤던 손주들을 만날 기회가 생긴 거였으니까요. 저는 흔쾌히 대답했어요. 그래, 오고 싶으면 와라. 너희가 오면 집이 좀 북적거려 좋겠구나. 그 주말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두 손주가 고향집에 찾아왔어요. 손주들은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곧 마당에서 뛰어놀기 시작했죠.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손주들을 보며 아이들을 자주 못 봤던 지난날이 떠올랐어요. 이제라도 이렇게 보게 되어 다행이다. 아들과 며느리는 마당 한쪽에서 저를 도와 밭일을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작은 모종삽을 들고 땀을 흘리며 일을 했고 아들은 무거운 짐을 나르며 저를 도왔죠. 아버지, 이거 어떻게 심는 거예요? 여보, 여기 물 좀 더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대화가 밭 한가운데서 오가는 걸 보니 과거의 냉랭했던 모습이 점차 사라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며느리는 부엌으로 들어가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손주들은 신나게 달려다니다 지쳤는지 마루에 앉아 쉬고 있었죠. 저는 아들과 함께 마당 한쪽에 앉아 오랜만에 대화를 나눴어요. 아버지, 요즘은 좀 어떠세요? 여기서 혼자 지내시느라 힘들진 않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힘들긴 해도 마음은 편하다. 시끄러운 도시보다 이곳이 내겐 잘 맞는구나. 아들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도 가끔은 저희가 좀 더 신경 쓸 걸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아버지.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래, 이제라도 이렇게 찾아와 주니 고맙다. 그날 이후 아들과 며느리는 조금씩 더 자주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텃밭에 채소를 심는 걸 배우고 싶다며 자주 왔고
아들은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며 마을 분위기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손주들은 마당에서 뛰어노는 것을 즐기며 점점 더 밝아졌고 저와도 점점 더 가까워졌죠.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버님, 저희가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이기적이었던 저희 모습을 돌아보면서 아버님께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녀의 말을 듣고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변화하려는 마음이 중요하다. 그 마음이 있다면 앞으로는 더 나아질 거다. 아들도 한 발 더 다가섰어요. 아버지, 저도 앞으로는 가족으로서 더 책임감 있게 살려고 해요. 지금까지 아버지께 너무 많은 걸 기대기만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제가 더 아버지를 챙기겠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말과 행동을 보며 저는 점점 마음의 문을 더 열 수 있게 되었어요. 과거의 갈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큰 위로가 되었죠. 고향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차 더 따뜻해졌어요. 주말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아들과 며느리가 밭일을 돕는 모습은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가족이 함께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며 웃을 수 있는 시간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되었죠. 그날 밤 저는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며 혼자 생각했어요. 가족이란 건 결국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성장하는 거구나. 모두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서로 노력하면 충분히 가까워질 수 있지. 그날 이후 저는 고향에서의 새로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느끼며 살아갔어요. 새벽이면 땅에서 올라오는 흙냄새가 제게 첫 인사를 건네고 고요한 아침을 깨우는 새소리가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죠. 삶이란 것이 때로는 억울하고 서글픈 순간들로 가득하지만 그 모든 순간을 지나 다시 평온에 닿을 수 있다는 것을 이곳에서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낡은 시계를 멈춰놓은 듯 아늑하고도 따뜻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마당에 피어난 들꽃처럼 가볍게 흔들리며 저를 감쌌고 그들의 손길이 닿은 흙과 땀은 과거의 상처를 조용히 덮어주었어요. 그 순간들 속에서 나는 나를 잊고 그들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가끔씩 아들과 마주 앉아 담소를 나누다 보면 그의 눈빛 속에서 어린 시절의 그 아이를 발견하곤 했어요. 작은 실수에도 눈물 흘리며 사과하던 그 아이는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 제 앞에 앉아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은 결국 부모의 기대를 온전히 채우지 못할지라도 그 나름의 방식으로 사랑과 후회를 배워가는구나. 저녁이면 며느리가 만든 따뜻한 밥상 앞에서 모두가 둘러앉아 웃고 떠들었어요. 그 순간 손주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는 과거의 차가운 말들을 덮어주었고 아들과 며느리의 노력은 저를 더 이상 홀로 두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느껴졌어요. 그들의 사과와 변명,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심은 마치 길고 긴 겨울을 지나온 나무가 새 잎을 틔우는 것처럼 제 마음속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고향의 밤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별빛은 여전히 하늘 가득했고 바람은 온화했으며 그 바람 속에는 가족의 온기가 함께 녹아 있었어요. 가끔 과거를 떠올리면 여전히 아프고 서글픈 순간들이 있지만 그 순간들마저도 이제는 제 삶의 일부로 다가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이제 제게 또 다른 인생의 보상이 되어 주었으니까요. 삶은 언제나 새롭게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의 시간을 통해 다시금 배웠습니다. 고향에서 불어오는 바람처럼 언제나 잊히고 지나가는 줄 알았던 사랑이 여전히 내 곁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을요. 오래된 전신주가 기울어져 있는 동네 골목 어귀에는 늘 웅크리고 앉은 노숙자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어요. 사람들은 그 할아버지를 거지 영감이라 부르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분명 누군가에게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이기도 했고 또 누군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배경 같은 사람이기도 했어요. 할아버지는 언제나 달아 해진 점퍼를 걸치고
낡은 모자를 푹 눌러쓴 채 골목 구석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한낮이 되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조그맣게 손을 내밀어 동전 몇 개라도 얻으려 해봤지만 실제로 주는 이들은 드물었어요. 돈도 안 되는데 저 영감은 왜 저기 앉아 있는 거야? 오히려 조소 섞인 시선이 쏟아지곤 했죠. 할아버지는 평소 말수가 거의 없었고 곱게 핀 허리를 본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그는 맨바닥에 깔아둔 종이 조각 위에 살포시 앉아 고개를 떨군 채 때로는 졸고 때로는 멍하니 생각에 잠긴 모습이었죠. 바람이 차가워도 햇살이 쏟아져도 비가 내려도 한결같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아무것도 하지 않는 노인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에게도 분명 사연은 있었답니다. 몇몇 호기심 많은 동네 아이들이 묻곤 했어요. 왜 맨날 여기 앉아 있어요? 할아버지는 대체로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무언가를 잃어버린 채 세상의 시선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고 싶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한 번은 슈퍼를 운영하는 아줌마가 참견 삼아 물었어요. 어르신, 저기 다른 쉼터나 시설로 가셔야지. 여기는 위험하고 춥잖아요. 그 말에도 할아버지는 고개만 끄덕일 뿐 속내를 전혀 내비치지 않았어요. 그러다 겨우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나올 듯 말 듯 희미하게 들렸죠. 난 이 자리가 좋네요. 그 외에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없었어요. 아줌마는 좀 의아해하면서도 결국 갈 길을 갔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거지 영감은 그저 어떤 의미도 갖지 못하는 존재였어요. 매일 있어도 똑같은 풍경, 혹은 불편해 보이는 감정 한 자락 정도. 그래서 사람들은 지나가다가도 고개를 돌렸고 가끔씩 훑어보며 비웃기 일쑤였어요. 마치 쓸모없는 늙은이라는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았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작은 동네에 묘하게 낯선 기운이 스며들었어요. 어디선가 갑작스러운 소음과 말소리가 들렸고 평소 조용하던 골목길에 긴장감이 퍼지기 시작했답니다. 바로 외국인이 이곳에 등장했기 때문이었죠. 그날 오후 핫핑크색 캐리어를 질질 끌고 나타난 사람은 길고 휘어진 금발 머리의 외국인이었어요. 관광객인 듯 보였는데 어쩐 일인지 이 동네 골목까지 들어왔죠. 이방인이 등장하자 사람들이 호기심에 고개를 빼꼼 내밀었어요. 가게 앞에서 화초를 손질하던 아저씨도 전봇대에 붙은 전단지를 구경하던 청년도 모두 그 외국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외국인은 무언가를 찾는 듯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분주하게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싶어하는 눈치였지만 막상 어설픈 단어 몇 개라도 구사할 만한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내 외국인이 입을 열었죠. Excuse me, can I ask you something? 실례합니다. 여쭤봐도 될까요? 사람들은 그의 말소리를 듣고도 멍하니 굳어버렸어요. 영어를 쉽게 알아듣는 사람이 드물었거든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작게 읊조렸고 또 누군가는 손사래를 쳤어요. 무슨 말이야? 에이, 나는 몰라. 그 외국인은 곤란한 듯 시선을 이리저리 옮기면서 답답해했죠. 그때 구석에서 낮은 음성이 들렸어요. 길을 묻는 것 같은데요. 사람들은 깜짝 놀라 목소리가 난 곳을 돌아봤답니다. 그곳에는 늘 그 자리에 앉아있던 노숙자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다만 여전히 마른 체구로 허름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죠. 외국인은 이내 할아버지를 향해 다가가며 간절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I'm trying to get to the train station, but I think I got lost. 기차역에 가려고 하는데 길을 잃은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살짝 굳은 표정으로 일어나더니 모자를 벗고 외국인과 시선을 맞췄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한바탕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거지 영감이 뭘 안다고? 다들 비웃음 가득한 표정들이었죠. 그런데 예상을 깨듯 할아버지의 입술에서 또렷하고 유창한 영어가 흘러나왔어요. Yes, this area can be confusing. Let me give you directions.
네, 여기는 헷갈리는 골목이죠. 제가 길을 알려드릴게요. 사람들은 순간 온몸이 굳어져서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할아버지의 영어 발음이 너무 자연스럽게 들렸고 그의 태도는 부끄러움이나 두려움도 없어 보였어요. 골목 여기저기서 작은 탄식이 터져나오며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 양반이 영어를 해. 할아버지는 외국인에게 자세히 길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If you go straight this way, turn right and go straight. It's 50 meters ahead. 이 길로 쭉 가신 뒤 오른쪽으로 꺾고 다시 직진하면 50m 앞에 있어요. 그 말에 외국인은 반색하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Oh, thank you. I was really worried. Are you from around here? 아, 감사합니다. 정말 걱정됐어요. 여기 동네 분이신가요? 할아버지는 살짝 미소를 머금고 답했어요. It's been a while since I've been in this neighborhood. I'm glad I helped you. 이 동네에서 지낸 지는 좀 되었죠. 도움이 되어 다행이네요. 외국인은 놀란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고 동네 사람들은 그제야 눈앞의 장면을 제대로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그 거지 영감이라고 비웃던 노숙자 할아버지가 평생 접해보지도 못한 듯한 유창한 영어로 외국인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다니. 놀라움과 충격, 그리고 묘한 감동이 뒤섞여 그 자리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답니다. Thank you so much. 그 사이 외국인은 연신 할아버지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안내받은 길로 서둘러 떠났어요. 핫핑크색 캐리어가 거리를 따라 대굴대굴 끌려가고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외국인의 모습을 다 보낸 뒤 할아버지를 향해 우르르 몰려들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영어 할 줄 알아? 할아버지 언제 영어 배웠어요? 예전에 뭐 하던 분이셨나요? 약간의 두려움과 경외심이 섞인 질문들이 마구 쏟아졌어요. 평소라면 적막하게 고개를 떨구고 있던 할아버지는 조금 거북해 보이는 듯하지만 마치 피할 마음이 없어 보였어요.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고서 조용히 입을 열었답니다. 여러분이 알고 싶어 하는 게 많겠지만 사실 난 오래전엔 영어 선생이었어요. 고등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쳤죠. 사람들은 놀라 달아오른 표정으로 수군거렸어요. 정말? 어떻게 이런 동네 골목에서 노숙을... 그런 의문이 가슴속을 맴돌았지만 대놓고 묻기에는 꺼림칙한 상황이었죠. 할아버지는 그런 이들을 바라보다가 작게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인생이란 게 참 알 수 없지요.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모든 걸 잃게 됐어요. 도망치듯이 한참을 떠돌다가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되었지요. 전부 놓아버리고 싶어졌는데 이상하게 이 길목이 편안하더군요. 동네 사람들은 그제야 할아버지를 다시 보게 됐어요. 냄새나고 허름한 옷차림만 있는 게 아니라 언젠가 빛났던 시절이 있었고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있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된 거예요. 참 사람 이름 모르는 거요. 아저씨들은 머리를 극적였고 아이들도 말없이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는 비웃음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겨우 영어 한마디로 인해 상황이 순식간에 반전된 겁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전혀 거만해하거나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아까 다들 영어 못 알아들인 것 같았는데 사실 영어가 전부는 아니잖아요. 사람들 사이의 마음이 더 중요한 법이지요. 그 말에 골목을 지켜보던 이들 중 몇몇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 그동안 무시해서. 아니 뭐 죄송하네요. 라고 중얼거리다가 이내 말을 멈추었습니다. 비록 제대로 사과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뒤늦은 깨달음과 미안함이 교차하고 있었죠. 할아버지는 무표정한 듯 하면서도 어딘가 아련한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자리에 다시 앉았답니다. 예전처럼 땅바닥에 깔아둔 종이 조각 위였지만
이제 그의 모습이 조금 다르게 보였어요. 사람들은 그에게 더 이상 함부로 비웃음을 보내지 않았죠. 오히려 무언가 알 수 없는 존중과 애틋함이 감돌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동네에는 작지만 서서히 변화하는 기류가 생겼어요. 누군가는 말없이 할아버지 옆을 지나갈 때 주머니에서 동전이나 지폐를 살짝 꺼내놓고 갔어요. 또 누군가는 가게에서 마실 것, 먹을 것을 사다 건네주곤 했어요. 영감님 드셔보세요. 라며 조심스럽게 말을 붙일 때도 있었죠. 물론 할아버지가 그때마다 완전히 마음의 문을 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굳게 닫힌 문틈에 약간의 빛이 스며드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외국인이 다시 동네를 찾게 되었어요. 관광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인지 잠시 들를 곳이 있어 온 듯 보였어요. 그는 골목을 두리번거리다가 할아버지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확인하곤 반가워하며 다가갔답니다. Hello again, sir. I found the station thanks to you the other day. 다시 뵙네요, 할아버지. 저번에 알려주신 덕분에 기차역 잘 찾았어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며 답했어요. I'm glad to hear that. Did you enjoy your trip? 다행이네요. 여행은 즐거우셨나요? 둘은 잠시 영어로 근황을 주고받았어요. 이번에는 살짝 여유도 생긴 듯 외국인이 자기가 다녀온 관광지 이야기부터 한국에서 겪은 인상 깊은 경험을 들려줬답니다. 동네 사람들은 어느새 둘러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영어라고는 해도 그제는 알아듣지 못했던 말이었지만 오늘은 할아버지를 통해 조금씩 알아가는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 동네 이장은 골목 사람들을 모아 작은 잔치를 열었어요. 외국인이 이 동네에서 맛있게 먹어볼 만한 음식을 추천해달라며 궁금해했기 때문이었지요. 동네 아주머니들과 아저씨들은 이것저것 음식을 해오기 시작했고 작은 골목에서 소소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할아버지 역시 전보다 깨끗해진 모습으로 이 자리에 함께했어요. 그 가운데 외국인은 할아버지에게 특별한 부탁을 했답니다. I'm looking for a souvenir for my family back home. Do you know where I can find something authentic? 가족에게 줄 기념품을 찾고 있어요. 뭔가 이곳다운 것을 구할 수 있는 곳을 알고 계시나요? 할아버지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작은 시장 골목을 추천했어요. 그리고 함께 가서 물건을 골라주겠다고 했답니다. 사람들이 다시금 놀랐어요. 그 할아버지가 누군가를 위해 직접 나서서 뭔가를 해준다는 게 낯설게 느껴졌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나도 뭔가를 좀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은 묘한 감동을 느꼈어요. 어느새 폐가처럼 보이던 그의 눈동자에 작은 빛이 깃들어 있었어요. 옛날에 가르치던 학생들을 떠올린 것인지 혹은 다시금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찾은 것인지 그의 얼굴은 한층 활기를 띠었죠. 외국인과 함께 시장 골목을 돌아다니며 할아버지는 상인들에게도 영어 통역을 해줬어요. 이 물건은 한국 고유의 수공예품이에요. 할아버지는 예전 교사 시절의 열정을 되찾은 듯 보였어요. 그러는 사이 사람들은 그를 비웃던 과거가 떠올라 부끄러워지기도 했습니다. 저런 분이었나? 그리고 며칠 뒤 외국인은 다시 기차역으로 떠나야 했어요. 동네 사람들은 작은 선물 몇 개를 챙겨줘서 그의 캐리어에 넣어주었고 할아버지 역시 바쁜 기색 없이 역까지 동행했답니다. 기차역 플랫폼에서 헤어질 때 외국인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진심을 전했어요. Thank you for everything. You changed how I look at this place. I'll never forget you.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 동네에 대한 제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절대 잊지 않을게요. 할아버지는 눈가를 살짝 적시며 작게 대답했어요. Thank you for reminding me that I still have something to offer. I won't forget you either. 제가 아직도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걸 다시 깨닫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저도 당신을 잊지 않을 겁니다. 기차가 출발하고 핫핑크색 캐리어를 끌고 차에 올라탄 외국인이 멀어져 갈 때까지 할아버지는 손을 흔들었어요. 그 장면을 지켜보던 동네 사람들은 문득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답니다. 그동안 몰랐던 혹은 외면했던 할아버지의 존재가 이렇게나 큰 감동을 줄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더 이상 골목 구석에 웅크려 앉아 있기만 하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노숙 생활을 마치긴 쉽지 않았지만 조금씩 움직이고 동네 사람들이 할아버지, 우리 아이 영어 좀 봐줄 수 있을까요? 라고 청하면 기꺼이 가르쳐 주었어요. 처음엔 그저 막연히 시작한 일이었는데 아이들도 열심히 따르고 어른들도 의아해하면서도 기쁘게 지켜보았답니다. 어느덧 동네 구석에 틀어박혀 세상을 피하듯 살던 노숙자 할아버지는 조금씩 사람들 곁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주변 이들도 할아버지에게 다가가는 걸 더 이상 꺼려하지 않았고요. 여전히 세상이 그를 완전히 품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동네 작은 골목에서는 적어도 그를 진심으로 존중해주는 이들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그날의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던 사람들 사이에선 사람을 겉으로만 판단하지 말자는 말이 은근히 퍼져나갔죠. 어떤 아저씨는 술자리에서 몇 번이고 그 이야기를 자랑하듯 꺼냈습니다. 아, 그거지 영감이 말이야. 전직 영어 선생이라니까. 외국인이랑 얼마나 유창하게 대화를 하던지. 내가 진작 몰라봤구먼. 그러면 옆에 있던 사람들도 맞장구 치며 그날의 감동을 다시 떠올렸어요. 진짜 대단하더라니까. 정말 깜짝 놀랐어. 사람들 마음속에 남은 건 처음의 비웃음이 아닌 묵직한 깨달음과 묘한 뭉클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피어난 희망과 인정 속에서 노숙자 할아버지는 어제와는 또 다른 내일을 맞이하게 되었답니다. 세상 끝에 내몰린 듯 보이던 그의 인생에도 다시 따스한 빛이 비추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 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소중한지를 또 한 번 배워가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이 작은 동네 골목, 기울어진 전신주 옆에서 다시 꽃 피울 수 있는 삶의 가능성을 함께 지켜보고 있었지요. 그날 이후 동네 사람들은 노숙자 할아버지를 이전과는 전혀 다른 눈길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그를 아직도 거지 영감이라고 부르는 이들도 있었지만 그 말투조차 예전처럼 비웃음 섞인 느낌이 아니라 왠지 모르게 정겹게 들렸죠. 상점 주인들은 우유나 두유 한 팩이라도 건네며 안부를 물었고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 앞을 지나칠 때마다 활기차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골목 어귀 그 자리에 주로 머물렀지만 전과 달리 누군가가 다가오면 잠시 눈길을 들어받아 주었고 때로는 말을 섞기도 했어요. 마을 이장과 동네 사람들이 작은 잔치를 열었던 날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잔칫날에 만났던 외국인은 무사히 출국했다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할아버지를 비롯해 도움을 준 동네 주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언젠가 다시 한국을 찾으면 꼭 이 동네에 들르겠다고 말이죠. 편지에 동봉된 사진에는 할아버지와 외국인이 함께 시장 골목에서 포즈를 취한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허름한 옷차림을 한 노숙자 할아버지와 밝게 웃고 있는 금발의 외국인 여행자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따스했답니다. 그 사진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은 이제 할아버지에게 좀 더 다가갈 용기를 내기 시작했어요. 가끔은 아이들의 방과 후 영어 공부를 가르쳐달라고 부탁하기도 했고 또 누군가는 가게에 외국인 손님이 찾아오면 황급히 달려와 부탁했어요. 할아버지, 통역 좀 해주세요. 내가 뭘 또. 할아버지는 무심하게 말하면서도 기꺼이 자신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도움을 줬습니다. 때로는 마음속에 남아있는 상처 때문인지 친절을 베풀고도 불현듯 다시 우울해지거나 심드렁한 태도를 보일 때도 있었죠. 그래도 동네 사람들은 그를 더 이상 홀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려는 작은 노력들이 곳곳에서 피어났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흐른 어느 날, 동네 골목으로 허름해 보이는 승용차 한 대가 조용히 들어섰어요.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던 사람은 중년 남성이었는데 운전석 문을 닫고 한참 동안 골목 곳곳을 살피더니 무언가 마음을 굳힌 듯 할아버지가 앉아 있는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주변에서 늘 그렇듯 수다를 떨고 있던 아줌마들은 그 모습을 신기하게 지켜봤죠. 그 남자는 가까이 다가오다 마침 할아버지와 눈이 마주치자 놀란 듯 잠시 멈칫했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할아버지를 불렀답니다. 선생님 맞으시죠? 사람들은 일순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웬 낯선 사내가 할아버지를 보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다니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궁금해졌죠. 그런데 할아버지는 조금 당황한 기색으로 그 사내를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윽고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물었답니다. 이인호 맞니? 그러자 그 남자는 당장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얼굴이 되었어요. 그가 바로 할아버지의 옛 제자였던 인호였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할아버지에게 영어를 배웠던 학생이었는데 어느 순간 세월에 묻혀 서로 소식을 잃고 말았던 모양이죠. 정말 선생님 맞으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인호는 할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마치 마음 한편에 죄책감 같은 게 크게 자리한 듯 보였죠. 언제부터 여기에 계신 거예요? 어떻게 이 지경이 되신 거예요? 인호의 목소리에 놀라서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저마다 호기심 어린 표정을 지었어요. 할아버지는 그 시선들을 다 느끼면서도 대답을 쉽게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겨우 그가 쓰고 있던 낡은 모자를 벗으며 입을 열었어요. 오래됐지. 거의 10년은 된 것 같구나. 자세한 사정은 말하고 싶지 않다만. 할아버지는 말을 하다 잠시 시선을 골목 어귀로 두었어요. 바람이 사늘하게 불어오면서 그의 낡은 옷깃이 흔들렸고 인호는 그런 할아버지를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마침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주민 한 명이 슬며시 다가와 인호에게 상황을 설명해줬어요. 예전에 영어 선생님이었다고 하시던데 무슨 일인지 골목에 오셔서 지내신 지 꽤 되셨어요. 할아버지에 대해 알고 있던 몇 가지 사실을 전했죠. 인호는 듣는 내내 한숨을 깊이 쉬었어요. 사실 인호 역시 오랫동안 선생님을 찾고 있었는데 도무지 행방을 알 수 없었다고 했어요. 인호가 잘 지냈니? 그저 평범하게 살았어요. 인호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는 왜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내몰렸을까라는 의문과 미안함이 함께 자리 잡고 있었죠. 인호가 돌아가고 난 뒤 동네 분위기는 한층 더 호기심과 궁금증으로 가득해졌어요. 그 낯선 중년 남자가 누구였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조금씩 전해지는 이야기 속에서 대충 상황을 파악하게 되었어요. 아, 옛날에 할아버지한테 영어를 배웠던 제자였구나.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인호는 다시 골목을 찾아와 이번에는 더 적극적으로 할아버지에게 다가갔답니다. 선생님, 저희 회사에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혹시 선생님께서 조금 참여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인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영문을 몰라 고개를 갸웃했어요. 회사 봉사활동이라니 자기에게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죠. 그러자 인호는 설명했어요. 노숙인 지원 프로그램도 있고 노인 복지와 연계된 활동도 있어요. 선생님이 괜찮으시다면 잠시라도 시설에 들어가 몸을 추스르고 혹은 필요하면 심리 상담도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망설였어요. 사실 이 동네 골목을 떠난다는 생각 자체가 그에게는 참으로 두려운 일이었죠. 익숙하면서도 오랫동안 의지해온 이 공간을 벗어나 낯선 환경으로 가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그동안 자신을 외면해온 세상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상처가 남아있었기 때문이에요. 고맙다. 인호야, 그렇지만 아직은 잘 모르겠구나.
할아버지는 한껏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도록 그의 대답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러나 인호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틈나는 대로 동네를 찾아와 할아버지에게 말동무가 되어 주었고 함께 호떡도 사 먹으며 옛날 이야기를 나눴어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문법 덕분에 제가 대학 입시 때 영어 점수를 크게 올렸어요. 결국 원하는 학과에 들어가게 됐고요. 인호는 말을 하며 웃어 보이기도 했죠. 그럴 때면 할아버지는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짓고는 짧게 대답했어요. 그래, 잘 됐다. 그 속에는 제자의 성장에 대한 뿌듯함과 한편으로는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었구나 하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동네 아이들이 방과 후에 몰려와 할아버지에게 영어를 가르쳐달라 부탁했어요. 사실 그 아이들은 학교 영어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워하는 편이었는데 영문법이나 단어를 어렵게 느끼고 있었죠. 할아버지께서 예전에 학교 선생님이었다 하시니 한번 가보렴. 동네 어른들은 등을 떠밀었고 아이들은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골목을 찾아온 거예요. 할아버지는 처음에 조금 당황했지만 아이들이 커다란 눈으로 가득한 호기심을 보내오자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래전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기억이 떠올랐고 그 시절의 열정이 서서히 피어오르는 기분이 들었죠. 마침 골목 근처 작은 창고를 마을 이장이 임시 교실로 빌려줬어요. 낡은 탁자와 의자 몇 개를 들여놓고 아이들은 거기에 모여 앉아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자, 알파벳부터 다시 한번 다져볼까? 할아버지는 칠판 대신 낡은 종이 박스를 펴서 간단한 표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와, 할아버지 글씨 되게 예쁘다. 아이들은 탄성을 질렀죠. 언제 이렇게 진지하게 무언가를 해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할아버지의 얼굴에도 생기가 감돌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에게 발음을 교정해주고 기초 단어를 설명하며 틀린 부분을 바로 잡아주는 모습이 오래전 교단에서의 그를 떠올리게 했죠. 한창 수업을 하던 중 잔뜩 달아오른 아이들 중 하나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제 외국인 오면 우리도 좀 말할 수 있겠죠? 할아버지는 잠시 미소를 짓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열심히만 한다면 어느 날 분명히 말할 기회가 생기겠지. 그날 아이들은 수업이 끝나고서도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아버지, 내일도 또 오면 안 돼요? 할아버지는 가볍게 예스라고 대답했고 아이들은 신이 나서 박수를 치다시피 하며 달려나갔죠. 그 모습을 지켜본 동네 주민들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노숙자 할아버지라고 부르던 그가 이제는 동네 아이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선생님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마치 버려진 씨앗이 땅속에서 싹을 틔우듯이 그동안 숨어있던 그의 재능과 열정이 새로운 모습으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인호는 또 한 번 회사 동료들과 함께 골목을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사회복지단체 관계자까지 동행했습니다. 그들은 할아버지를 만나 이렇게 말했죠. 선생님, 저희 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 노숙인을 위한 임시 보호 시설도 있고 재취업 지원이나 상담도 받아보실 수 있어요. 물론 강제로 권유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선생님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동네 이장과 주민들도 한자리에 있었어요. 모두가 이제 할아버지도 조금은 편안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누었죠. 할아버지는 모자를 벗고 여러 생각을 하는 듯 바닥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난 아직 이 자리가 좋구나. 하지만 너희 뜻도 고맙게 생각한다. 이제 조금씩 마음의 짐도 덜어보고 싶기도 하고. 그 말에 인호와 동료들은 희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껏 열린 대화 끝에 우선 할아버지의 건강 상태부터 점검해 보기로 했어요. 봉사단체에서 연결해준 의사 선생님이 동네 보건소에서 간단한 검진을 해주었고 할아버지는 큰 이상은 없지만 영양 상태가 나쁘고 허리가 안 좋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죠. 다행히 주민들과 단체의 협력으로 치료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간간히 보건소에 들러 물리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 교실로 쓰이던 작은 창고 안에 시끌벅적하게 아이들이 모였어요. 오늘은 영어 수업 대신 마을 어른들이랑 아이들이 모두 모여 파티를 열기로 한 날이었죠. 자그마한 축제처럼 간식을 준비하고 애들끼리 만든 손글씨 카드와 그림도 벽에 붙였어요. 우리 선생님, 너무 멋져요. 라고 써있는 문구 위에 할아버지 얼굴을 귀엽게 그려놓은 아이도 있었죠. 할아버지는 처음엔 쑥스러워했어요. 내가 뭐라고 이런 걸 해주냐? 그런데 아이들과 주민들이 모두 반짝이는 눈빛으로 자신을 반겨주자 이번에는 모자를 벗어든 채 살포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구나. 정말. 그러면서 주변을 둘러봤지요.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아이들, 음식을 나눠주는 아주머니들, 수줍게 웃어 보이는 청년들, 그리고 자신을 여전히 할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존중해주는 수많은 시선들. 그 모든 것이 할아버지의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어요. 축제 중간에는 아이들이 준비한 작은 연극도 있었어요. 영어를 배운 뒤 살짝 응용해 본다고 Hello, how are you? 이런 대사를 어설프게 주고받는 모습이 귀여웠죠. 할아버지는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어요. 주변에서도 웃음꽃이 피어나고 모두가 마음속으로 사람이 함께 만든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답니다. 파티가 무르익어갈 즈음 인호가 조심스레 할아버지 곁으로 다가왔어요. 선생님, 조금 익숙해지셨나요? 동네 분들도 다들 선생님을 도와주고 싶어 하고 또 선생님이 여기서 기쁜 마음으로 지내주길 바라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래. 이제 여기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싫지는 않다. 예전에는 모든 걸 잃어버린 기분이라서 세상에 등을 돌리고 싶었지.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다르구나. 인호는 그 말을 듣고 환한 웃음을 띄었어요. 그럼요. 아직 선생님께서 세상에 주실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저처럼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덕분에 새 길을 찾은 사람도 있고 앞으로도 그럴 사람이 더 많이 생길 거예요. 그 순간 할아버지의 눈가가 조금 붉어졌습니다. 오랜 시간 골목 구석에서 세상을 등지고 지낸 그의 마음 한켠에 누군가를 다시 도울 수 있다는 확신이 찾아왔다는 사실에 스스로도 벅찬 감정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며칠 뒤 인호와 동네 주민들 그리고 사회복지단체의 도움으로 창고 교실을 좀 더 제대로 개조해보자는 의견이 나왔어요. 비록 거창한 시설은 아니지만 바닥 공사를 하고 간단한 칠판을 달고 책걸상을 새 것으로 들이면 아이들에게 더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공간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죠. 마을 이장이 그 이야기를 할아버지에게 전하자 할아버지는 살짝 놀란 얼굴로 물었어요. 그게 가능하겠나? 물론이죠. 다들 뜻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니까요. 이미 인호 씨 회사에서도 기부해주겠다고 하던 거요. 그 말에 할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세상에 버려진 듯 살던 그가 이렇게까지 주민들과 제자가 자신을 믿어주고 지지해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거예요. 문득 과거의 상처들이 아프게 떠오르면서도 이제 그 상처에서 벗어날 때가 된 걸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는 잠시 골목을 둘러봤어요. 허름한 전신주와 낡은 담장, 그리고 그 너머로 아이들의 한박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죠. 한평생 자신의 능력을 잃었다고 생각했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여겼던 과거가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을 견뎌온 자신을 이제는 조금 인정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좋다. 해보자꾸나. 할아버지의 짧은 동의 한마디에 이장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자세한 건 다 같이 의논해 봅시다.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모여들어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인호와 단체 관계자, 동네 이장과 주민들은 합심해서 창고 교실을 깔끔하게 꾸며냈어요. 벽에는 예쁜 칠을 하고 바닥에는 단열재를 깔아 좀 더 따뜻하게 만들었죠.
할아버지는 계속 그 과정을 지켜보다가 문득 자신도 뭔가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에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허리가 아프긴 했지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도와주고자 솔선수범했습니다. 어딘가 낯선 활기가 그를 감싸고 있었죠. 드디어 얼추 모양새가 갖춰졌네요. 수고를 마친 동네 아저씨가 땀을 훔치면서 말했어요. 아이들은 어느새 교실 안에 몰려들어 새 의자에 앉아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칠판 한쪽에는 커다랗게 써진 글씨가 예쁜 장식과 함께 걸려 있었어요. 우리 선생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가 그걸 보다가 괜스레 눈시울이 붉어졌죠.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과 이노와 단체 직원들은 새로 꾸며진 교실에서 작게 자축 파티를 열었어요. 축하 케이크까지는 아니었지만 각자 가져온 간단한 음식과 음료를 나누며 서로 수고했다며 웃고 떠들었죠. 그리고 파티가 끝나갈 무렵 이노는 조심스럽게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이곳을 임시로라도 선생님이 직접 운영해 보시면 어떨까요? 정식 학교는 아니어도 방과 후 아이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가르치실 수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도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할아버지에게 영어 수업을 받는 아이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었고 그 효과도 좋아서 부모들 사이에서 할아버지 과외가 은근한 화제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잠시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꺼내는 말이 모두를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난 아직 무서워. 내 과거가 내가 이곳에서 정말 다시 설 자리가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아. 혹여나 또 실망을 끼치게 되면 어쩌지 하는 생각도 들고. 모두가 숨을 죽이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는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과거에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가정사가 꼬이고 직장에서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얽혀서 결국 교직을 내려놓아야 했다는 이야기였어요. 처음엔 그 억울함을 풀려고 노력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세상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자신이 점점 하찮은 존재로 느껴졌다 했죠. 그러다가 결국 길 위에 나앉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듣는 동안 주민들도 이노도 모두 잠자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그를 함부로 위로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그 상처가 깊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러다 이노가 조용히 손을 뻗어 할아버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을 이었어요.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을 향해 느끼는 감정은 존경이에요. 꼭 무언가를 잘못해서 노숙 생활을 하게 되신 게 아니라 어쩌면 불운한 사정과 억울함이 겹친 결과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의 가치가 사라진 건 절대 아니잖아요. 옆에서 듣고 있던 이장도 힘주어 덧붙였어요. 맞아요. 할아버지는 이미 이 동네 아이들에게 소중한 선생님이 됐어요. 우리 모두가 그걸 느끼고 있고요. 어르신 두려워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와 함께 천천히 가시죠. 그 말에 할아버지는 작게 숨을 들이마시고 거친 숨을 내쉬며 주변을 천천히 돌아봤어요. 그리고는 오랫동안 굳어있던 표정을 풀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 했습니다. 고맙다. 나 다시 한번 믿어보아. 그 한마디가 모두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이노와 주민들은 잔잔하지만 뜨거운 환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도 서서히 눈물을 닦으며 비로소 어딘가 가벼워진 표정을 지어 보였죠. 그렇게 동네 작은 창고 교실은 할아버지의 재능과 주민들의 지원이 더해져 소규모 방과 후 영어 교실로 자리 잡게 됐어요. 처음에는 10댓 명밖에 안 되던 아이들이 어느새 20명, 30명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죠. 근처 마을에서도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부모와 아이들이 생겨났어요. 누군가는 저기 노숙자 할아버지가 영어를 가르친다며? 라고 반신반의하며 왔다가 직접 수업을 보고는 감탄 섞인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수업이 없는 날이면 할아버지는 이노나 복지단체 관계자와 함께 보건소나 상담센터를 드나들며 몸과 마음을 점검받았어요. 여전히 골목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었지만
점차 작은 원룸 하나를 얻어 입주하는 문제도 논의 중이었죠. 방값은 우리가 조금씩 모아서 대줄 테니 달마다 조금씩만 내셔도 돼요. 주민들이 호의를 베풀었지만 할아버지는 그 호의가 큰 부담이 될까봐 고민을 거듭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정성이 너무나 감사했고 할아버지도 이젠 보람을 느끼기 시작했답니다. 나도 조금씩은 사회에 보탬이 되고 있구나. 조만간 하나 얻으면 그래 조금은 편안한 곳에서 지내봐야겠지. 스스로 중얼거리면서도 할아버지는 어느새 마음속에 싹튼 희망을 느꼈어요. 그동안 무너진 삶의 터전을 다시 세우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동네 주민들과 인호, 그리고 사회복지단체의 응원과 지원이 등을 떠밀어주고 있었죠. 과거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치유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다른 날들이 있을 수 있음을 할아버지는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던 외국인 여행자가 다시 마을에 들렀어요. 그의 소식은 편지로만 종종 전해졌는데 이번에는 직접 방문한다고 예고도 없이 찾아온 거예요. 다시 한번 핫핑크색 캐리어를 끌고 골목 어귀에 나타난 그는 주말 영어 교실의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단어장을 펴고 할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으니까요. Wow, this is amazing. You have your own class now? 와, 놀라워요. 직접 교실을 운영하고 계시네요. 할아버지는 그 외국인을 알아보고 기쁜 표정으로 맞이했어요. Welcome back. It's good to see you again. Yes, things have changed a lot since you left. 돌아왔군요. 다시 보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여기저기 많은 변화가 있었죠. 외국인은 교실 안을 둘러보며 아이들과 눈을 맞추고 손을 흔들어 줬어요. 아이들도 신기해하며 다가왔고 Nice to meet you. How are you? 몇 마디 영어로 말을 건네니 외국인은 더 크게 반가워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답니다. You're teaching them so well. They're already speaking English confidently. 아이들이 벌써부터 이렇게 영어를 자신있게 말하다니 대단한 실력이네요. 그 말에 할아버지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They're doing well on their own. I'm just guiding them a bit. 아이들이 워낙 잘 따라와 주니 난 그저 조금 도와줄 뿐이죠. 그리고 이 광경을 지켜보던 주민들도 함께 모여들어 다시 한번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외국인도 자신이 가져온 조그마한 기념품을 건네며 말했어요. This is for your class. Maybe you can use these pictures of my hometown for a lesson. 이건 수업 시간에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제 고향 사진인데 아이들에게 보여주며 가르칠 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 고맙네. 할아버지는 사진들을 넘겨보았고 이번에는 새로운 수업 아이디어가 떠오르는지 눈빛이 반짝였어요. 이렇듯 노숙자 할아버지로 불리던 분의 삶은 서서히 다른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기울어져 있던 전신주 옆, 언제나 구부정하게 앉아있던 그 자리에서도 이제는 사람들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잦아졌습니다. 마을 전체가 그에게 손을 내밀었고 할아버지는 그 손을 잡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하지 못했을 만한 일들이 하나하나 현실이 되고 있었죠. 물론 가끔씩 그는 그늘진 얼굴로 혼자 있고 싶어하는 날도 있었어요. 과거의 상처가 불쑥 찾아와 마음을 짓누르거나 주변의 호의가 너무 커서 부담으로 느껴질 때도 있었죠. 그럴 때면 그는 골목 구석진 곳에서 잠시 먼 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이 어디쯤 와 있는지 곱씹었답니다. 그러나 이젠 예전처럼 그 골목 구석에 자신을 가두지는 않았어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어딘가로 나아가 보고자 하는 의지가 생겼으니까요. 인호 역시 꾸준히 할아버지를 찾아왔어요. 둘은 종종 옛날 이야기로 밤늦게까지 시간을 보내곤 했죠. 어떤 날은 인호가 마트에서 장을 봐와서 허름한 취사도구 하나로 간단한 식사를 만들기도 했어요. 이 녀석 예전엔 공부만 하던 꼬맹이였는데
그때마다 할아버지는 웃었고 인호는 존경을 표했어요. 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결국 동네 주민들과 복지단체의 적극적인 도움 덕분에 할아버지는 작은 원룸을 얻어 그곳으로 거처를 옮기게 됐어요. 골목 길바닥에서 지낸 시간이 워낙 오래되어서 문득 내 집이라 불릴 만한 공간이 생기는 일이 낯설면서도 무척이나 설레는 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작은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고 낡았지만 정성껏 빌려온 가구들을 하나씩 배치해 나갔어요. 모자라는 살림살이는 동네 사람들이 조금씩 보태어 주었고 필요한 물건도 기증받았죠. 이러다 곧 살림이 넘치겠는걸. 할아버지가 머쓱해하자 이장이 말했어요. 아이, 아무 걱정 말고 그냥 받아주세요. 할아버지가 우리 아이들 위해 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입을 꾹 다물고 어딘가 울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시간은 흐르고 마을의 일상은 조금씩 발전을 거듭했어요. 아이들은 주 3, 4회씩 방과 후에 새 교실에 모여서 영어뿐 아니라 다른 활동도 함께하게 됐어요. 예를 들면 외국인과 편지를 주고받아 보거나 간단한 영어 일기를 써보는 시기였죠. 할아버지는 아이들이 그렇게 성장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눈부신 열정을 다시금 가슴속에 품었습니다. 한편 할아버지가 받던 물리치료와 상담도 조금씩 결실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허리 상태는 아주 좋아지진 않았지만 최소한 장시간 서 있거나 걸어 다니는 게 과거보다 수월해졌고 마음의 어두운 그림자 역시 서서히 옅어지고 있었죠. 복지단체에서는 그에게 더 안정된 일자리를 제안하기도 했어요. 어르신, 혹시 정식으로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해볼 생각은 없으세요? 라는 제안이 들어왔지만 아직은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어요. 난 이 정도로도 충분해요. 아이들과 마을 사람들, 그리고 이 작은 교실에서 함께하는 시간이 나한테는 더없이 소중합니다. 그 한마디에서 복지단체 직원도 선생님의 고집과 진심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언제든 마음이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결국 그 직원은 손을 내밀었죠. 할아버지는 그 손을 힘주어 잡으며 잠자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인호가 다시 한번 제안을 해왔어요. 선생님, 교단에서 명예회복을 해보시면 어떠세요? 예전에 잘못된 누명과 억울함이 풀리지 않은 채 사표 처리가 된 할아버지의 기록을 지금이라면 다시 조사해서 바로잡을 수 있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인호는 예전 학교 교장 선생님과 연락을 시도해봤고 할아버지 사건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할 준비까지 해두었다고 했죠. 그 말을 들은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이미 너무 많이 지나간 일이고 세상을 향한 기대를 접은 지 오래였는데 굳이 그 억울함을 다시 끄집어내서 무엇을 할까 싶었을지도 모르죠. 동네 주민들도 모두 할아버지의 의사를 존중하며 말했어요.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지금도 행복하게 사시잖아요. 하지만 인호는 여전히 간절한 표정이었어요. 선생님, 저나 동창들 중 선생님께 큰 신세를 진 친구들이 많아요. 다들 그 억울함이 풀리길 바랍니다. 단순히 명예회복이 아니라 선생님이 상처 입은 마음을 조금이라도 치유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며 눈을 감았다 떴어요. 그리고 마치 결심이라도 한 듯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죠. 한번 해보자꾸나. 이젠 도망치지만은 않을 거다. 인호는 눈을 빛내며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요? 그럼 제가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미소를 바라보며 또다시 마음이 무겁고도 가벼워지는 묘한 기분을 느꼈죠. 오랜 시간 묻어둔 과거를 다시 들춰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이젠 단지 피하고만 싶지는 않았어요. 자신을 믿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으니까요. 여기까지가 노숙자 할아버지가 작은 교실을 이루고 동네 사람들과 함께하며 차츰 삶을 되찾아가는 과정의 또 다른 장면이에요.
아직도 그는 길에서 보낸 세월만큼이나 깊은 상처를 완벽히 떨쳐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도 예상치 못한 난관과 감정의 소용돌이가 찾아올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지요. 그러나 분명한 건 그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할아버지는 새로운 거처에서 새벽이면 일찍 눈을 뜨고 동이 트기 전에 골목을 한 바퀴 둘러본 뒤 예전처럼 교실로 가서 칠판을 닦고 분필을 정리합니다. 아이들이 오면 한 명 한 명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발음을 바로 잡아주며 잘못된 문법을 수정해주고 작은 칭찬으로 자신감을 불어넣어주죠. 그러는 사이 아이들도 할아버지도 한층 밝은 미소를 찾게 됩니다. 그러다 가끔 모자가 필요 없을 정도로 햇빛이 쨍쨍한 날, 할아버지는 골목 어귀에 가만히 서서 눈을 가늘게 뜨고 하늘을 바라봐요. 그러면 마치 긴 터널을 지나온 자신의 과거가 주마등처럼 떠오르지만 동시에 현재의 따뜻함이 어깨를 감싸듯 안도감을 줍니다. 그 자리에서 할아버지는 늘 중얼거립니다. 그래, 인생이란 결국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도 잠시. 선생님, 저 영어 단어 외워왔어요. 그 곁으로 아이들이 몰려들면 할아버지는 반가운 얼굴로 돌아서죠. 오, 어디 한번 들어보자꾸나. 그는 자신의 삶이 조금 늦었지만 다시 한번 의미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느껴요. 그리고 이 동네의 사람들, 옛 제자, 그리고 새로운 인연들 덕분에 삶의 마지막 장면이 결코 어둡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조금씩 갖게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은 그를 거지 영감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대신 영어 선생님이라 부르거나 혹은 그냥 할아버지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물론 옛날처럼 건넌길에서 무심결에 할배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그조차도 농담 섞인 애칭 같은 느낌이죠. 그렇게 그가 처음 이 골목에 등장했을 때의 쌀쌀맞고 무심한 시선은 이제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히려 그가 걸어가면 누군가 먼저 다가와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여기까지 오는 길이 결코 순탄치 않았듯 앞으로도 크고 작은 파도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 파도를 함께 넘어줄 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자 구원인 거죠. 할아버지는 오래된 노숙 생활로 생긴 끊임없는 공허와 불안을 아이들의 웃음과 마을의 인정, 그리고 제자들의 진심으로 조금씩 메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숙자 할아버지의 인생은 또 다른 장을 열고 있어요. 삶의 끝자락에서 핀 작은 희망이 동네 골목길에서 아이들의 제잘거림과 함께 꽃을 피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꽃은 꾸준히 물을 주고 보살펴주는 이들이 있는 한시 들지 않을 거예요. 늘 그랬듯 인생의 무대 뒤편에는 수많은 사연과 상처가 숨겨져 있어요. 어떤 상처는 깊게 새겨져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고 어떤 사연은 희미해져 언젠가 잊힐 것 같아 보이죠. 그래도 그 속에서 사람과 사람이 진심으로 연결되는 순간이 찾아오면 우리는 늘 새로운 시작을 꿈꿀 수 있어요. 작은 가능성이더라도 누군가의 손길이 닿으면 점점 더 단단해지고 커질 수 있답니다. 이 마을의 풍경도 그런 진심의 힘을 증명하고 있죠. 골목 어귀, 오래된 전신주 옆에 늘 웅크리고 있던 노숙자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이제 단순히 안타까운 과거로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를 돕기 위해 손을 내민 사람들, 그리고 그 손을 받아들인 할아버지가 함께 만들어낸 변화가 점점 더 큰 빛이 되어 골목을 밝히고 있으니까요. 그 자리는 이제 더 이상 비웃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따스한 시선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깃든 특별하고 소중한 공간이 되었답니다. 오늘도 골목 어귀에는 환한 햇살이 깃들어 있어요. 그 빛 속을 가르며 아이들이 영어책을 꼭 끌어안고 힘차게 달려옵니다. 책장을 넘기고 종이에 적힌 문장을 복습하며 활기차게 외치죠. 선생님, 저 어제 배운 거 다시 해봤어요. 잘했나요? 아이들의 해맑은 얼굴을 바라보며 할아버지는 천천히 허리를 펴요.
그리고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이죠. 잘했어. 그런데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같이 한번 해볼까? 우린 아직 배우고 나눌 게 정말 많단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활짝 웃으며 다시 책장을 넘겨요. 네, 더 열심히 해볼게요. 그들의 목소리는 마치 골목에 가득 피어나는 새싹처럼 생기가 넘쳐나요.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도 모르게 웃음을 짓죠. 그의 눈빛은 어느새 훨씬 더 부드러워져 있고 얼굴에는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어 있어요. 이 골목은 이제 단순한 길이 아니에요. 여기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할아버지의 지혜,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함께 어우러져 있거든요. 시간이 흘러도 이곳의 이야기는 계속될 거예요. 오늘도 골목 어귀의 햇살 아래에서 서로를 향한 진심이 잔잔히 스며들고 있어요. 그것이야말로 이 마을이 품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겠죠.